중산층의 질 좋은 평생 전세를 공급을 하겠다. 빌라로서 늘리는 거예요. 그 수준 아니거든요. 호텔을 또 개선해가지고 만든다. 1219 부동산 대책, 이거 대책 맞아? 40페이지짜리의 분량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낸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별 내용이 없어요. 일단 정부가 전세 쏠림이 너무 심해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요. 이게 복합적인데 첫 번째로 뽑은 게 저금리다.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지금 수급 조절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금리를 해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받고 그걸로 이제 전세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금리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금리를 크게 쓴 거는 이게 1순위예요. 정부가 인식하는 거는. 그리고 2순위는 가구 분화의 속도를 얘기했는데 저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죠. 7월부터 유지가 된 게 아니에요.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전세 쏠림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원인은 아니고요. 가구 분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두 번째로 꼽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저금리가 7월부터 유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유지가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낸 게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송구스럽지만 임대차 3법이 거기에 역할을 했다. 지금 현재는 입법만 시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쏠리기 시작한 건요 7월 달부터였어요. 7월 달. 그러니까는 시작된 거는 7월 31일 이후에 임대차 입법이 시작이 됐지만은 그게 이제 날 것이다라고 거의 이제 공식화된 부분들이 7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이거 미리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격들이 확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3기 신도시 때문에 이거 대기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 저금리로 되고 1인 가구 속도가 가속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1인 가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1인 가구가 옛날부터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어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전세 쏠림, 이 대책 필요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지 해서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하나랑, 하지만은 매매로 전세가 매매로 전환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 인식 자체도 문제긴 한데요. 첫 단추를 이제 잘못 집은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옷을 못 입겠죠. 좋은 해법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전세 정책의 목표는 뭐냐라고 이제 하면요. 빨리 내년에 상반기에 전국으로는 49,000호 정도, 그 다음에 2020년까지는 11만 4천호 정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11만 4천호라고 했잖아요. 11만 4천호가 대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빌라나 다세대에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에 집중이 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00세대에서 한 3,000세대 정도가 그냥 전세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전세의 어떤 안정화를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안정화를 잡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파트를 늘리지 않고 전세의 공급 자체를 빌라로서 늘리는 거예요. 빌라라든지 뭐 빈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뭐 호텔을 모았는데,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는요 실질적으로 뭐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가 2,000가구면요 서울시가 그냥 지자체가 25개의 지자체거든요. 그냥 n분의 1만 해도 한 지자체당 200가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0가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전세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본다면요, 신축을 단기 안에 전세 공급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신축을.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전세 공급으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빌라들이 좀 많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의 질 좋은 평생 전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질 좋은 평생 전세가 이것도 빌라예요. 이게 문제죠. 왜냐면은 제가 빌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중산층은요, 평생 전세를 살기 싫어해요. 수입차 샀다, 렌트했다,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중산층은 굳이 질 좋은 평생 전세를 살길 원치 않아요. 그리고 평생 전세라는 건요, 노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평생 전세를 한 은퇴한 다음에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집을 늘리거나 좁히거나 이런 단계를 이사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년이거든요. 30년을 한 곳에서 전세로 산다. 이거는 그것도 빌라에 산다. 이거는 조금 중산층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용 4가지 얘기할게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단기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물량을 내겠다는 거죠. 내는 부분인데 우선 조기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2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지어진 빌라를 공급하겠다. 조기 공급은. 왜냐하면은 공급을 빨리 하려면요. 최소한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도 2년, 3년이 걸리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빌라는 6개월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수급이 되겠죠. 다음 내년에 6월 안에 나올 수 있는 물건도 지금 당장 시행하면 있겠죠. 그래서 지어진 빌라를 매입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전부 다 이제 지어진 거를 LH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거 우선 첫 번째는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뭐 민간이 놓으나 LH가 매입해서 놓으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전세를 조금 낮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공급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지어진 빌라, 그리고 두 번째 지을 빌라. 지을 빌라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민간에서 빨리 지어주면 우리가 전세 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아파트보다 질 좋은 빌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아파트보다 질 좋은 고급 빌라는 한정되어 있어요. 뭐 강남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러면은 고급 빌라 거기는 괜찮죠. 그런 거면 나쁘지 않은데 그 수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세를 이제 질 좋은 전세를 주고 오랫동안 하게 하면요. LH공사나 SH공사에서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받아야지 유지 관리가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공기업에 부채가 많은데 그런 거 계속 이제 조기 공급해 가지고 전세로 LH나 SH에서 관리해 가지고 유지를 한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조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어진 빌라, 지을 빌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전세형 주택으로 내겠다고 하고요. 그런 거는 또 입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주 시기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팍 멸실이 되면요. 거기에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진 멸실 주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 데를 찾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면은 수급 조절 안 그래도 안 되는데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주변에 가격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옛날에 강남에서 재건축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 수급 조절을 했거든요. 이주 시기를 너는 여기서 해라. 너는 이제 뭐 1월 달에 해라. 넌 6월 달에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 공급 확대를 하는데 그런 것들 정부에서 조금 신경 쓰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축 전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중에서 공공전세, 그다음에 신축 매입,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요. 뭐 공공정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빌라형에 대한 부분들 있고요. 뭐 빈집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 분양이랑 임대 주택 있잖아요. 이거를 준다는 건데 되게 좀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면은 지금 그 공공 임대라든지 공공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3개월 동안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빨리 해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데요. 이거는 이미 나올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최근에 것도 한 10대 1 정도 됐단 말이에요. 1000명 모집에 10,000명 이상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국민 임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된 거를 여기 물량으로 내놓고, 그리고 공공 그 임대나 분양 같은 부분들은 이거를 뭐 전향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거는 전향하지 않아도 경쟁률이 높아서 실제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전세 공급이었어요. 근데 신축으로 깨끗한 거 공급하겠다라는 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속이려고 했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공급 물량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신축 매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얘기를 했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좀 할 말들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라든지 뭐 숙박 시설을 개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자주 얘기를 했는데, 상가를 사람들이 이제 잘 오지 않고 힘들어하니까 없애겠대요. 그리고 숙박 시설 그것도 없애겠대요. 없앤다는 것보다 이제 개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국제업무지구였던 차량기지 있잖아요. 정비창 부지. 거기에도 주거를 확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 뭐 상업지역, 용도지역상에서 상업지역에 나오는 물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위치가 상업지역은 되게 좋으니까는 그런 지역에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이 없는 사람들 전세를 내줄 수 있는 공급책으로 내겠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본연의 용도가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땅의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갉아먹는 행위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상가가 활성하면 그거 다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상가라든지 이런 주택들,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땅의 용도라든지 건축물을 고려해서 법도 바꿔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너무 섣부르게 상업지역이라든지 호텔들을 건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과 건폐율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용도들도 다 달라요. 건축물의 용도라는 거는 근생이 들어가느냐, 숙박이 들어가느냐, 일종 같은 경우는 뭐 단란주점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주택으로 바꾸면요, 정주 여건들이 좀 안 좋아져요. 뭐 내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있고 지금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그런 주변에서 살게 한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를 위해서 호텔을 또 개선해 가지고 만든다? 네, 물론 좀 유효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지금 나온 물량을 대충 제가 봤는데, 그 물량으로는 지금 현재의 전세 공급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니까 직주 근접은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1인 가구들이 실제로 원하는 수요일까? 일부는 있겠죠. 하지만은 삶의 질 그리고 주변 여건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 전세 공급을 확대하겠다 해서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공에서 참여하고 이런 공공 주도형의 개발 사업들이나 정비 사업들을 하면은 사업자한테 뭐 융자라든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 제고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끝나가요. 40페이지짜리 금방 끝낼게요. 전세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세 번째는요, 질 좋은 평생 전세 주택이라는 거예요. 질 좋은 평생 전세 주택. 이게 어폐가 있죠.
이거 빌라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상층이 임대에 살까요? 안 살아요. 뭐 지금 이 질 좋은 거를 그리고 한 5년 동안에 한 6만 3천 호 정도 낸다고 하는데 뭐 성남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의왕 뭐 6곳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인 가구를 위한 걸로 뭐 60에서 한 85평방미터 미만짜리 주택으로 소형이 아닌 중형으로 이제 공급을 할 거고 최장 30년 보장하고 소득 조건도 원래는 까다로웠는데 이것도 대폭 완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질 좋은 주택,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사람들이 과연 많이 들어갈까요? 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주 기간도 너무 길고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집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런데 이걸 전세로 살게 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중산층에서 이런 30평짜리, 20평 후반짜리의 주택을 30년 동안 중산층이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어폐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도 서울이 아니라 외곽으로 또 많이 포인트를 집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되게 잘못 찍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뭐 네 번째로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월세에서 전세 전환하면은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리고 한계 임차인 지원이라고 전세금이 작은데 우리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되면은 한 3, 4천 정도까지는 전세금을 보호해 주잖아요. 최우선 소액 변제 범위라고 해가지고 1순위가 아니더라도 그걸 변제해 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조금 개선하겠다는 거랑 임대보증금도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비율 자체를 임대인한테 좀 부과하는 걸로 부담을 완화해서 이렇게 전세 공급을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끝났어요. 그 일일이 그거를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적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의 추이는요. 11월 19일 날 나온 전세 대책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요. 전세가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의 기조를 싹 바꿔야 돼요. 포인트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아직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 가격의 안정화, 전세 안정화는 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전세가 잘 되려면요. 매매랑 정말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매매의 대출이라든지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물건이죠.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2021년 1월 1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뭐죠?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막아놨으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은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없는데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거주 요건을 했으니까 너나 나나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입주권 받아야 되니까 실거주해야 돼. 세입자 나가. 그리고 나 비과세 받아야 돼. 나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매매의 거래를 막고 매매의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역량이 세입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전세의 순환을 하게 하는 이제 수급 조절을 전세 입법이 임대차 입법이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없애면요. 해결이 다 돼요. 순환을 잘 되게 2년으로 돌아가게 하고 뭐 5%, 4%, 3% 이렇게 그냥 사회주의처럼 뭔가를 지정만 안 하면 돼요.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등이 가려운데 발을 긁는 격이래요. 그러니까는 전세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거를요. 이미 시장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세의 원인은요. 수요자를 눌러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전세의 공급을 확대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첫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그거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계속 잠그고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정책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전세가가 내년에 더 심각해지겠다. 그게 이번 정책을 통해서 확정 지어졌어요. 그래서 전세난은 지금이 중반부가 아니라 엔진을 달고 달리기 시작하는 그 선상에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도 거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5만 가구 정도가 2020년도에는 있었고 2021년도 4만으로 예상했는데 부동산 114는 2만으로 거의 절반으로 예측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25만, 그 다음에 국토부는 31만이랬는데 이것도 모자라거든요. 결국은 내년이 가격들이 불안정하고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6월 1일 양도세의 중과와 보유세가 가중이 됨에도 불구하고 작게 나오는 그 거래량에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거래의 동맥 경화가 되어서 그래요.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돈 없는 사람들, 서민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전세로 살면서 3년 전에 3,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으니까는 이 집값 안정화시키고 잡겠습니다라고 그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진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불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뒤를 보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요, 집을 사셔야 돼요. 자기 재정에 맞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뭐 3기 신도시 기다린다고 2, 3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3기 신도시도 떨어질 확률이 많고, 그 기다리는 시간대 가격은 올랐는데 나는 그냥 무주택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큰 피해 더 많이 생기고요. 지금보다 갈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작아요. 지금은 뭐 서울의 중심부는 아닌데 외곽은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경기도 외곽이고요. 나중에 쭉쭉 가다가 진짜 속되고 막말로 해남까지 갈 수 있어요. 땅끝 마을까지. 그래서 그런 기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다주택으로 집을 10채, 20채, 30채 늘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필수재 하나의 집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